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한국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28살의 젊은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시청자들 역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블린 카터입니다. 시애틀 의대에서 감염병학을 전공하고 20년째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동안 온갖 종류의 감염병과 응급 상황을 겪어봤지만 그날만큼 당황스러운 경험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화요일 새벽 3시 제가 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급작스런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어요. 병원에서 온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시애틀 외곽에 있는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원인 불명의 중증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식중독이나 독감 정도로 생각했는데 응급실 수간호사 제니퍼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간호사가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오전 1시에 2명이었던 환자가 3시에는 8명, 제가 도착할 즈음에는 무려 15명으로 불어났거든요. 이런 급속한 확산 속도는 정말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감염병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패턴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분위기는 정말 긴박했어요. 평소라면 조용했을 새벽 시간인데 마치 전쟁터 같았거든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중환자실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환자들의 증상이 모두 비슷했어요. 고열과 호흡곤란 그리고 급격한 혈압 강화까지 폐혈증과 유사한 증상들이었지만 일반적인 폐혈증보다 훨씬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감염 경로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환자들 간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모두 달랐어요. 심지어 거주 지역도 시애틀 전역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마치 무작위로 발생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감염병은 존재하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텐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였죠. 응급실 주치의 마이클과 함께 환자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공통 증상을 정리해봤습니다. 모든 환자가 급성 염증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혈액 검사로는 원인균을 특정할 수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는데 새로운 환자들이 계속 실려오는 거예요. 병원장 로버트와 긴급 회의를 했을 때 정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지역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 병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즉시 CDC에 신고하고 다른 병원들과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전 6시쯤 제가 중환자실로 급하게 뛰어들어갔을 때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삑삑 울리는 경보음이 귀를 찢을 듯 했는데 3번 침대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완전히 멈춰 있는 거였어요. 저는 재빨리 수동 환기를 시작하면서 간호사에게 기술자를 부르라고 소리쳤죠. 손목 시계를 보니 벌써 5분이나 지났는데 환자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자 데이브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장비를 뜯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메인보드가 나갔다는 거였죠. 부품 주문하면 최소 이틀은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환자는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이틀을 어떻게 기다리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다른 병동에서 예비 장비를 가져와야 했는데 그것도 10년 된 낡은 기계였죠. 그런데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쯤 제니퍼가 창백한 얼굴로 제게 달려와서는 간호사 3명이 쓰러졌다고 하는 거였어요. 밤새 과로에 시달리던 수잔이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더니 복도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는 거였죠. 제가 직접 수잔을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을 때 그녀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맥박도 불규칙했고요. 나머지 2 간호사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캐롤은 계속 토하고 있었고 메가는 극도의 피로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했거든요. 제가 직접 그들을 집으로 보내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이런 상태로는 환자들을 돌볼 수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남은 간호사가 제니퍼 포함해서 4명뿐이라는 거였습니다. 제니퍼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저도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평소라면 한 명당 서너 명 환자를 담당하는데 지금은 8명씩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직접 나서서
간호 업무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간호사 일을 한다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오전 9시쯤 행정실에서 전화가 와서 격리실 추가 설치 건으로 회의를 하자는 거였죠. 저는 지금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회의냐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행정팀장 로라가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예산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최소 사흘은 걸린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CT 촬영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메인 장비가 갑자기 먹통이 된 거였어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과부하로 시스템이 다운된 상태였거든요. 기술자는 재부팅해봐야 한다면서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혈액 분석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하루 처리량의 10배를 한 번에 돌리려니 기계가 버티지 못하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상황이 예민해지다 보니 의료진들도 점점 예민해졌어요. 감염병 전문의 윌리엄이 원인 규명이 먼저라고 주장하는데 응급의학과 마이클은 당장 증상 치료가 급하다고 맞서더라고요. 제가 중간에서 조율하려고 했지만 둘 다 자기 전문 분야 자존심을 걸고 버티는 거였어요.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숨만 나왔죠. 정오가 넘어서 로버트가 제 사무실로 와서는 정말 절망적인 표정으로 앉더라고요. 30년간 이런 위기는 처음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건 매뉴얼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병원장도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났어요.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든 시스템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런데 그날 오후 2시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중 2명이 갑자기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아침까지만 해도 생사를 오가던 환자들이 혈압이 안정되고 호흡도 편해지더라고요. 15명의 환자 중에서 딱 2명만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첫 번째 환자는 42살 주부 캐롤이었는데 그녀를 담당한 의사가 정지훈이라는 한국계 레지던트였어요. 정지훈은 우리 병원에 온 지 6개월 정도 된 신참이었는데 평소에도 좀 독특한 면이 있었거든요. 표준 프로토콜을 따르면서도 가끔 자신만의 방식을 추가하곤 했어요. 다른 의사들은 그냥 젊은 의사의 열정 정도로 여겼는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정지훈에게 캐롤의 치료 과정을 자세히 물어봤을 때 그의 대답이 흥미로웠어요. 표준 치료에 추가로 한국에서 배운 몇 가지 보조요법을 적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약물을 쓴 건 아니었고 주로 환자의 자세나 호흡법 같은 비약물적 치료였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는데 결과가 너무 확실하니까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 환자는 70살 할아버지 프랭크였는데 이분은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아침에 혈압이 거의 측정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의식도 돌아오고 자력으로 물도 마실 수 있게 됐거든요. 프랭크를 돌본 간호사가 제니퍼였는데 그녀도 정지훈과 비슷한 방식을 적용했다고 했어요. 정지훈이 다른 간호사들에게 몇 가지 팁을 알려줬다는 거였어요. 정말 궁금해서 정지훈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쓴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명을 들어보니 서양 의학과는 확실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환자의 전체적인 컨디션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개선하는 특별한 마사지 기법이 효과적이었다고 했어요. 다른 의료진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나이가 많은 의사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회의적이었거든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도했던 모든 표준 치료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정지훈이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다른 의사들이 주로 검사 수치나 증상에 집중하는 반면 정지훈은 환자의 표정이나 몸짓까지 세심하게 관찰했거든요. 환자가 불편해하는 부위를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려고 했어요. 마치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 회진을 돌면서 두 환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다른 환자들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인데 이 2명만은 계속 호전되고 있었거든요. 혈액 검사 수치도 눈에 띄게 개선됐고 무엇보다 환자들 자신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니
정지훈의 방법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양에서 온 레지던트의 말을 100% 믿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8시 저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WHO 본부에 긴급 영상 회의를 요청했어요. 20년 의료진 경력 중에 이렇게 다급하게 국제 협력을 구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환자 수가 25명으로 늘어났고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으니까요. 정지훈의 방법이 효과는 있었지만 2명에게만 적용된 결과로는 확신하기 어려웠어요. WHO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했을 때 그는 상당히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염병 확산 보고서 작성과 지역 보건당국 승인, 그리고 각국 전문가들의 일정 조율까지 최소 사흘은 걸린다는 거였어요. 지금 당장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흘을 기다릴 수는 없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유럽 감염병관리센터의 마르코 로시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었어요. 마르코는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함께 일했던 동료였는데 그때도 비슷한 위기 상황을 겪었거든요.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즉시 유럽 전문가들을 연결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각자 소속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사라 윌슨과 일본 도쿄대의 다나카 히로시에게도 연락했어요. 둘 다 감염병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들이었거든요. 사라는 즉시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캐나다 보건당국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나카 교수는 더 신중했는데 일본에서 경험한 유사 사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긴급 영상회의가 성사됐어요. 총 8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는데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또 캐나다 그리고 호주에서 각각 한두 명씩이었어요. 화면으로 만난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지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흥미로운 학술 사례를 토론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제가 현재 상황을 상세히 브리핑했을 때 모든 참석자들이 심각성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마르코가 먼저 유럽에서는 비슷한 사례 보고가 없어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했어요. 경험상 이런 원인 불명 감염병은 지역적 특성이 강해서 다른 지역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거였어요. 사라 윌슨은 더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혈액 샘플 분석 결과와 병리학적 소견 그리고 역학조사 자료까지 모든 데이터를 검토한 후에야 조언을 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검토하는 데만 일주일은 걸릴 거였어요. 다나카 교수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일본 후생 노동성의 승인 없이는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시간 넘게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각자 소속 기관에서 검토 후 다시 논의하자는 거였어요. 모두들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협력을 거부했거든요. 영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결국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영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병원 전체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평소라면 응급실 특유의 바쁜 소음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날은 정말 무덤 같았거든요. 환자들은 대부분 중환자실에 격리되어 있었고 의료진들은 모두 지쳐서 말이 없었어요. 이런 정적 속에서 들리는 건 인공호흡기 소리와 각종 모니터링 장비의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제가 병원 복도를 걸어가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간호사들의 모습이었어요. 특히 제니퍼가 간호사 휴게실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봤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그녀가 저에게 하는 말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2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봐왔지만 이번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평소라면 어떤 응급 상황이라도 해결책이 있었거든요. 심정지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외상이면 수술을 했고 감염이면 항생제를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었으니까요. 마치 맨손으로 거대한 벽을 뚫으려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 답답했던 건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는 거였어요. 매 시간마다 환자들의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증 치료뿐이었거든요. 해열제로 열을 내리고
수액으로 탈수를 방지하고 산소로 호흡을 돕는 것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19세기 의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중환자실을 돌아보는데 정말 참담했어요. 25명의 환자 중에서 정지훈이 돌본 2명만 안정적이고 나머지는 모두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몇몇 환자는 이미 의식을 잃었고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로버트가 새벽에 다시 병원에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을 보니 정말 늙어 보였어요. 평소에도 60대였지만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더 늙은 것 같았거든요. 그가 저에게 털어놓은 고민이 더욱 현실적이었어요. 병원 운영비와 의료진 과로 그리고 언론 대응까지 모든 게 한계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코드블루가 떴습니다. 새벽 3시였죠. 어제 상태가 좋았을 땐 40살 아버지였는데 아직 어린 자녀가 둘이나 있다고 했거든요. 최선을 다해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되살릴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의사로서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허무했어요. 복도 끝 의사 휴게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인지 몸도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거든요. 이런 상태로는 환자들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쉴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다른 의료진들도 모두 한계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정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위로의 말인 줄 알았는데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순간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정지훈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 엔셀 메디텍이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혁신적인 장비를 개발했다는 거였거든요. 특히 AI 기반 바이오 센서와 휴대용 에크모 장비가 획기적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젊은 의사에 과장된 표현인 줄 알았는데 정지훈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까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정지훈의 설명에 따르면 엔셀 메디텍의 CEO 최서준이 그의 의대 선배라고 했어요. 원래는 의사였는데 의료기기 개발에 뛰어들어서 지난 5년간 놀라운 성과를 냈다는 거였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 한국에서 사용된 이동식 중환자실 시스템이 그들이 개발한 거라고 했어요. 당시 한국의 낮은 사망률에 그 장비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흥미가 생겼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은 실시간 혈액 분석이 가능한 바이오 센서였어요. 기존 검사가 몇 시간씩 걸리는 반면 이 장비는 5분 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AI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예측해서 미리 경고해준다는 점이었어요. 지금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정말 꿈 같은 기술이었죠. 환자 상태가 급변하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다면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거였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가장 먼저 걱정한 건 미국 의료기기 규정이었거든요.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장비를 병원에서 사용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설령 응급 상황이라고 해도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었죠. 정지훈도 그 점을 알고 있었지만 특례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실험적 치료도 허용된다는 거였죠. 또 다른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그런 첨단 장비를 한국에서 가져오려면 엄청난 돈이 들 텐데 우리 병원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정지훈의 말에 따르면 최서준이 인도적 차원에서 무료로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했어요. 단지 실제 임상 데이터를 얻고 싶어 한다는 조건이었죠. 솔직히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정지훈이 최서준과 화상통화를 연결해줬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열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최서준이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묻더니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뭔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특히 그가 보여준 임상 데이터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비슷한 중증 감염 환자들을 치료한 결과 생존율이 90%를 넘었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시간이었어요. 장비를 한국에서 가져오고 설치하고 의료진 교육까지 마치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최서준은 그 점도 고려했는지
핵심 장비만 먼저 항공편으로 보내고 팀도 같이 파견하겠다고 했어요. 48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였죠. 회의 마지막에 정지훈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적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봤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온 거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만약 우리가 포기했다면 이런 도움의 손길도 없었을 거거든요. 그 순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6시 응급의료진 회의에서 정말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제가 한국의료진 지원 계획을 발표했을 때 병원 내 분위기가 확연히 갈라졌거든요. 마이클과 몇몇 젊은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했지만 베테랑 의사들과 병원 행정진은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특히 내과 과장 윌리엄이 가장 목소리를 높였는데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에 환자 생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거든요. 윌리엄의 논리는 나름 일리가 있었어요. 미국 의료계에서 30년간 쌓아온 경험상 이런 급작스러운 실험적 치료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게다가 FDA 승인도 받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다가 의료사고가 나면 병원 전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어요. 병원 법무팀장 제시카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는데 보험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버트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병원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너무 큰 도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현재 환자들의 생존율과 한국 기술의 임상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여주니까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방법으로는 절반 이상의 환자가 위험하다는 게 명확했으니까요.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어요. 제니퍼와 같은 베테랑 간호사들은 새로운 장비 사용법을 익히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 추가로 교육받고 새로운 프로토콜을 익힐 여력이 없다는 거였어요. 반면 젊은 간호사들은 기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뭔가 다른 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건 감염병 전문의 앨런이었어요. 그는 아예 한국 의료진이 오는 것 자체를 반대했거든요. 미국 의료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의료진이 개입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거라는 주장이었어요. 특히 언어 소통 문제와 의료 문화 차이 때문에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난 이틀간 3명의 환자를 잃었고 나머지 환자들도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기존 치료법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회의 참석자들에게 강조한 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현실이었죠.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지훈이 추가로 제시한 자료가 설득력이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의 이력과 엔셀 메디텍의 기술 검증 과정을 상세히 보여줬거든요. 특히 유럽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기술을 시범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사례가 인상적이었어요. WHO에서도 이 기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자료까지 있었습니다. 1시간 넘게 토론한 끝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절충안이 나왔어요. 일단 한국 의료진을 받아들이되 기존 치료와 병행해서 진행하고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는 조건이었거든요. 만약 72시간 내에 뚜렷한 개선이 없으면 즉시 중단한다는 단서도 달았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였죠. 로버트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정말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30년간 보수적으로 병원을 운영해온 그에게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도 환자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조건을 요구했는데 저는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3시 시애틀 공항에 한국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떨렸어요. 48시간 만에 이런 국제 협력이 성사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입국장에서 나오는 한국 팀을 보니 생각보다 젊고 활기찬 사람들이었어요. 총 5명이었는데 최서준을 포함해서 의사 2명, 간호사 1명, 그리고 의료기기 엔지니어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최서준을 직접 만났을 때 화상통화로 봤던 것보다 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키도 크고 말투도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겸손한 면도 있어서 저에게 먼저 인사하면서 부족한 영어 실력을 양해해달라고 했어요. 사실 그의 영어는 꽤 유창했는데 한국 사람 특유의 겸손함인 것 같았어요. 한국 팀과 함께 온 의료기기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컴팩트하고 세련된 디자인이었거든요. 특히 AI 바이오 센서는 노트북만 한 크기인데 기존 검사실 장비보다 더 정확하다고 했어요. 휴대용 에크모도 기존 것의 절반 크기여서 이동이 훨씬 편리할 것 같았습니다. 엔지니어 김태현이 장비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한국팀이 현재 환자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어요. 최서준과 함께 온 내과 전문의 박민정이 환자들을 하나씩 진찰하면서 메모를 적는 모습이 정말 꼼꼼했거든요. 우리가 놓쳤을 수도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하더라고요. 특히 환자의 혀 상태나 손톱 색깔 같은 것도 유심히 관찰했는데 그런 진찰법은 처음 봤어요. 간호사 이수진은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우리 간호사들과 소통하면서 한국의 간호 프로토콜을 설명해 주는데 상당히 체계적이었거든요. 특히 환자 상태 모니터링 방법이 우리와는 조금 달랐어요. 더 자주, 더 세밀하게 체크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변화를 더 빨리 감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비 설치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병원의 전력 시스템과 한국 장비의 규격이 맞지 않았거든요. 김태현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급하게 어댑터를 찾아다녔어요. 다행히 병원 시설팀의 도움으로 2시간 만에 해결됐지만 처음엔 정말 걱정됐습니다. 이런 기술적 문제 때문에 전체 계획이 무산될 뻔했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팀의 팀워크였어요. 5명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서로 도와가면서 일했어요. 특히 최서준이 팀을 이끄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는데 명령하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보고 함께 결정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 첫 번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를 시작했을 때 정말 긴장됐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박민정이 환자를 다루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어요. 정말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했거든요. 기존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한국 방식을 적용하는 거였어요. AI 바이오 센서를 처음 작동시켰을 때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5분 만에 우리가 하루 종일 기다려야 했던 검사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AI가 예측한 환자 상태 변화였어요. 앞으로 6시간 후에 환자 상태가 어떻게 될지 그래프로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기술이 있다면 정말 선제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쯤 첫 번째 치료 결과를 확인했을 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환자의 혈압이 안정되고 호흡도 편해지더라고요. 물론 하루 결과만으로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신호였던 건 분명했어요. 한국팀도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고 우리 의료진들도 조금씩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6시 회진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어제 한국팀이 새로운 치료를 시작한 환자 3명 모두 눈에 띄게 호전된 거였거든요. 특히 가장 위중했던 55세 여성 환자 린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자력으로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AI 바이오 센서가 보여준 데이터도 놀라웠어요. 환자들의 염증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면역 반응도 정상화되고 있었거든요. 더욱 신기한 건 AI가 12시간 전에 이런 호전을 예측했다는 거였어요. 박민정이 그 예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리 치료 계획을 조정했는데 그게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였죠. 이런 선제적 의료가 가능하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의료진들의 반응도 극적으로 변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회의적이었던 윌리엄조차 한국팀의 방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박민정이 환자 진찰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맥박을 재는 방법이나 복부 촉진 기법이 서양 의학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제니퍼도 이수진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었어요. 한국식 환자 케어가 훨씬 세심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환자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몸짓까지 관찰해서 컨디션을 파악하는 방법이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이수진이 알려준 마사지 기법도 환자들이 정말 좋아했거든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건 린다였어요. 오전 10시쯤 그녀가 처음으로 말을 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났거든요.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게 분명했어요. 남편과 딸이 면회 왔을 때 린다가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두 번째 환자인 마크도 놀라운 회복을 보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혈압이 계속 떨어져서 위험했는데 오늘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휴대용 에크모 덕분에 심장 부담도 크게 줄었고 신장 기능도 회복되고 있었어요. 김태현이 에크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미세 조정하는 모습이 정말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세 번째 환자 톰은 가장 젊은 28살 환자였는데 회복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어제 저녁에 치료를 시작했는데 벌써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이수진이 아직 무리하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환자 본인도 몸이 좋아지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혈액 검사 수치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팀의 자신감도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최서준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동일한 치료를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동의했거든요. 이미 3명에게서 확실한 효과를 봤으니까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다만 안전을 위해 한 번에 3명씩만 추가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병원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칠 동안 무거웠던 공기가 한순간에 밝아진 거였거든요. 간호사들도 웃음이 늘었고 의사들도 활기를 되찾았어요. 로버트가 저에게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하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동안 느꼈던 부담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은 린다가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때였어요. 한국에서 온 의사들 덕분에 살 수 있었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지난 며칠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의사로서 환자를 살렸다는 성취감보다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오후 4시쯤 병원 로비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어요. 지역 방송국 뉴스팀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거든요. 누군가 한국 의료진의 성공적인 치료 소식을 언론에 흘린 것 같았어요. 리포터 사라 톰슨이 로버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병원장으로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병원 직원이 촬영했는지 린다의 회복 모습을 촬영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영상이 몇 시간 만에 수천 번 공유되면서 화제가 됐어요. 댓글들을 보니 한국 의료진에 대한 찬사가 가득했는데 동시에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많았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페이스북이 화제가 되면서 CBS 시애틀에서도 취재진을 보냈고 심지어 CNN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이 미국에서 성과를 냈다는 스토리가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었거든요. 특히 AI 바이오 센서와 휴대용 에크모 같은 혁신적 장비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 보였어요. 기술 전문 기자들까지 몰려와서 김태현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팀은 갑작스러운 언론 관심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어요. 최서준이 저에게 혹시 이런 노출이 치료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도 문제였고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과도하게 포장될 우려도 있었거든요. 의료진으로서는 신중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최서준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했어요. 그는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 치료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거든요. 언론 대응은 최소화하고 치료에만 집중하자는 의견이었어요. 저도 동감했지만 이미 시작된 관심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영상만으로도 그날 오후 지역 뉴스에서 우리 병원 이야기가 톱뉴스로 나왔더라고요. 앵커는 한국의 의료 혁신과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도했죠. 하지만 동시에 FDA 승인 문제나 안전성 검증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어요. 그날 이후 저녁 시간마다 병원 주차장에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환자 가족들이나 다른 방문객들도 불편해하고 있었거든요. 로버트가 보안팀에 요청해서 병원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지만 언론의 관심은 계속 뜨거웠어요. 이런 상황이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의료진들에게는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웠던 건 환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관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린다는 회복 중인데 계속 인터뷰 요청이 와서 힘들어했어요. 우리가 환자 보호를 위해 면회를 제한하고 언론 접촉을 차단했지만
완전히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터졌습니다. FDA에서 긴급 조사팀을 파견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어제 언론 보도를 본 FDA가 미승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는 거였어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국 장비 사용을 중단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시애틀 의료윤리위원회에서도 개입한다고 했어요. 환자 안전과 의료윤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치료를 중단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팀의 당황스러운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어요. 최서준이 한국 본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니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엔셀 메디텍 이사회에서도 미국에서의 법적 문제가 본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성공 스토리였는데 하루 만에 위기 상황이 되고 말았죠. FDA 조사관을 기다리며 병원 전 직원들은 모두 긴장했어요. 특히 환자들의 동의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더라고요. 실험적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대한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등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따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곤란했던 건 한국 장비의 안전성 검증 자료였어요. 데이비드가 요구한 건 미국 기준의 임상시험 데이터였는데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로는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설령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미국 FDA 기준으로는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였어요. 이런 관료적 장벽은 정말 답답했습니다. 한국팀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박민정이 저에게 혹시 자신들 때문에 병원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선한 의도가 오히려 미국 의료진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염려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환자들을 걱정하는 모습이 정말 의사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오후 1시쯤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경쟁 병원인 하버뷰 메디컬 센터에서 공식 이의 제기를 했는데 우리 병원이 특혜를 받아 해외 기술을 독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다른 병원들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면서 시애틀 의료협회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도 완전 다른 입장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성공 스토리로 보도했는데 오늘은 논란거리로 다루고 있었거든요. 특히 의료 안전성과 규제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한국 기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여론도 점점 분열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속상했던 건 환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린다가 치료 중단 소식을 듣고 울기 시작했거든요. 겨우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중단하느냐면서 항의했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는데 특히 마크의 아내는 정말 화를 냈어요. 관료들의 결정 때문에 남편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였죠. 병원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법적 위험을 감수하고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선택해야 했거든요. 환자의 생명과 병원의 안전 사이에서 정말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환자가 우선이라는 원칙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쯤 한국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최서준이 제안한 건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서 정식 FDA 승인 절차를 밟자는 거였거든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으로선 최선이지 않냐며 당장 내일 아침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그 소식을 알렸죠. 하지만 그날 저녁 어느 간호사가 다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거기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린다가 병실에서 나와서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뭘 하려는 건지 몰랐는데 곧 깨달았습니다. 린다가 주도해서 환자들과 가족들이 단체 행동을 시작했죠. 한국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크의 아내 제시카가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병원 측에 공식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환자 가족들이 뭉쳐서 항의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을 널리 알려야겠다며 라이브로 중계하기 시작했어요. 워낙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 그런지 영상은 급속도로 퍼졌고 시애틀 시민들 중에서도 병원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9시쯤에는
병원 앞에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0여 명 정도였는데 1시간 만에 100명이 넘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이런 집회가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모두들 한국 의료진을 지지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옹호하는 거였어요. 피켓도 준비해온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조직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제가 톰의 병실에서 마지막 회진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톰이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저에게 간절한 눈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로비에 내려가서 기자들한테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직 몸이 회복 중이라며 말렸어요. 하지만 톰의 표정이 워낙 진지해서 결국 휠체어를 가져와야 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 아니면 이 절박함을 모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로비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과 시민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톰이 휠체어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제가 재빨리 부축했죠. 28살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증언이 정말 가슴을 울렸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리면서 다른 환자들도 자신처럼 살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호소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기자들도 조용히 들으면서 계속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톰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로비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크의 딸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그러자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씩 일어서더니 박수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로비 전체가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에밀리가 앞으로 나와서 말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겨우 20살인 대학생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설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가 한국 의료진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면서 감사 인사를 했죠. 그리고는 다른 환자들도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중하고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순간 시의회 의원 마이크 오브라이언이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인사를 했는데 그가 저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환자들과 직접 면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병실로 안내했어요. 마크의 병실에 들어갔을 때 의원의 표정이 확 굳어지는 걸 봤죠. 마크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본 오브라이언 의원이 정말 충격받는 것 같았어요. 직접 환자의 손을 잡으면서 꼭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FDA의 과도한 규제가 환자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지지가 생긴 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자정 무렵 로비에서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촛불을 켜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어떤 구호를 외치거나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서서 지지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죠. 제가 창문 너머로 내려다봤을 때 그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들이 하나로 모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FDA 본부에서 긴급 전화가 온 거였어요. 제가 직접 받았는데 워싱턴에서 어제 시애틀 상황을 지켜본 고위 관계자들이 특별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들과 시민들의 여론이 워낙 거세다 보니 FDA도 무작정 강경하게만 나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희망이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제가 출근했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FDA 조사관 데이비드가 병원 로비에서 환자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딱딱하게 규정만 이야기하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데이비드가 저에게 한 말이 정말 의외였어요. 닥터 카터,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예외 조항을 검토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중단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제가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였죠. 여론 압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말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린다와의 만남이었어요. 제가 그녀의 병실에 들어갔을 때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치료 재개 소식을 전해줬을 때 린다의 반응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에게 안겨오는 거였어요. 어제 밤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살 수 있는 거죠?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린다를 보니 제 마음도 뭉클했어요. 한국 의료진이 다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해줬을 때 린다가 보인 안도의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의사로서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오전 10시에 긴급 회의가 열렸을 때도 정말 긴장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FDA 관계자들과 병원 경영진, 그리고 한국팀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제시한 타협안을 듣는 순간 정말 놀라웠죠. 엄격한 모니터링 하에서 제한적으로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FDA에 보고해야 한다는 번거로운 조건이었지만 치료 자체는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었어요. 최서준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게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니 FDA 관계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박민정도 환자들을 계속 돌볼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든 감수하겠다고 했죠.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톰을 만났을 때였어요. 치료 재개 소식을 들은 톰이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박민정에게 안아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28살 청년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 정말 살 수 있겠네요 하면서 환하게 웃는 톰을 보니 지난 며칠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오후에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을 정하는 회의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미국 의료진과 한국팀이 함께 환자를 돌보면서 각 단계마다 상호 검증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어요. 제가 중간에서 조율 역할을 맡게 됐는데 두 팀의 다른 접근 방식을 조화시키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모두가 환자를 위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CNN 보도를 봤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번 사건을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찾은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더라고요.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의료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겪은 모든 고생과 갈등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닥터 카터,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예외 조항을 검토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중단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제가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변화였죠. 여론 압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말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린다와의 만남이었어요. 제가 그녀의 병실에 들어갔을 때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치료 재개 소식을 전해줬을 때 린다의 반응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저에게 안겨오는 거였어요. 어제 밤새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살 수 있는 거죠?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린다를 보니 제 마음도 뭉클했어요. 한국 의료진이 다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해줬을 때 린다가 보인 안도의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의사로서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오전 10시에 긴급 회의가 열렸을 때도 정말 긴장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FDA 관계자들과 병원 경영진, 그리고 한국팀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제시한 타협안을 듣는 순간 정말 놀라웠죠. 엄격한 모니터링 하에서 제한적으로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FDA에 보고해야 한다는 번거로운 조건이었지만 치료 자체는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었어요. 최서준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게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니 FDA 관계자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박민정도 환자들을 계속 돌볼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든 감수하겠다고 했죠.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톰을 만났을 때였어요. 치료 재개 소식을 들은 톰이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박민정에게 안아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28살 청년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 정말 살 수 있겠네요 하면서 환하게 웃는 톰을 보니 지난 며칠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오후에 새로운 치료 프로토콜을 정하는 회의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미국 의료진과 한국팀이 함께 환자를 돌보면서
각 단계마다 상호 검증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어요. 제가 중간에서 조율 역할을 맡게 됐는데 두 팀의 다른 접근 방식을 조화시키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모두가 환자를 위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CNN 보도를 봤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번 사건을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찾은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더라고요.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의료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겪은 모든 고생과 갈등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후 4시쯤 3호 병실에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린다의 침대 주위에 미국 의료진과 한국 팀이 나란히 서서 함께 치료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민정이 AI 바이오 센서를 조작하는 동안 제니퍼가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의료 문화와 기술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마치 미래 의료의 모습 같았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두 팀이 소통하는 방식이었어요. 이수진이 환자의 혈압 수치를 영어로 말하면 제니퍼가 바로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의학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걸 실감했어요. 저녁 무렵 로버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30년 병원 경력에서 이런 국제 협력은 처음 본다면서 정말 잘 해결됐다고 축하해줬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훌륭한 리더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특히 환자들과 시민들의 자발적 지지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한국팀과 함께 병원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최서준이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이번 경험을 통해 국제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저도 완전히 같은 마음이었어요. 박민정도 미국 의료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했죠. 일주일 후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은 린다가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아침 10시쯤 퇴원 수속을 밟으러 갔을 때 린다가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생사를 오가던 그녀가 이제는 혈색도 좋고 목소리도 힘이 있더라고요. 퇴원 전에 한국팀 모든 분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인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회복을 보인 건 마크였어요. 제가 그의 병실에 마지막 회진을 갔을 때 침대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장 수치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휴대용 에크모 덕분에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했던 거였죠. 퇴원 당일 부인 제시카와 함께 한국팀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온 모습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톰의 깜짝 방문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미 며칠 전에 퇴원한 그가 갑자기 병원에 나타난 거였어요. 제가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으로 박민정을 찾고 있더라고요. 손에는 예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28살 청년답게 정말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는데 일주일 전 위중했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간호사님, 저 기억하시죠? 하면서 박민정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톰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박민정이 깜짝 놀라면서도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톰이 완전히 회복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운동복을 입고 온 것 같았죠. 그 순간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건 AI 바이오 센서의 성능이었어요. 김태현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보여준 데이터를 봤을 때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환자 상태 변화 예측이 95% 이상 정확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30년간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이런 정확도는 처음 봤죠. 김태현이 더 발전된 버전을 개발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응급의학 분야에 정말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마지막 환자가 퇴원 수속을 마치고 나서 제니퍼가 박민정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서로 다른 의료 문화 때문에 소통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팀워크를 보이고 있었어요. 정지훈이 중간에서 통역 역할을 해준 덕분에 의료진 간 소통이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죠. 언론 반응을 봤을 때도 정말 뿌듯했어요. 혁신적 의료 기술과 인간적 협력의 완벽한 결합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특히 환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의료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로 소개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단순히 환자 치료를 넘어서 사회적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가장 놀라운 건 FDA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 일이었어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협력 치료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적 의료 기술에 대한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거였어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더 유연한 접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죠.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런 큰 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국 병원들에서 쇄도하는 문의 전화를 받으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까지 연락이 왔을 때는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명 병원들까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면서 협력 방안을 묻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국제 의료 협력이 정말 활발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이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마지막 회진에 동행했을 때 정말 아쉬웠어요. 최서준이 데이터 정리를 하면서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임상 결과가 향후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서양인 환자들에게도 효과가 입증된 점이 글로벌 진출에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과학적 성과까지 얻게 된 걸 보니 정말 의미 있는 협력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회진을 마치고 데스크에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병원 직원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했더라고요. 작은 규모였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제니퍼가 대표로 감사 인사를 할 때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함께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의료진으로서 자부심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팀도 정말 감동받고 있었죠. 환자들이 한국 의료진에게 선물과 편지를 전해줬는데 한국팀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김태현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는 병원에 AI 바이오 센서 한 대를 기증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로버트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면서 이 장비로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계속하자고 약속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의료 협력의 미래를 봤어요.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며 최서준이 탑승 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번 경험을 통해 의료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사회의 지지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말에 정말 공감했습니다. 한국팀이 떠난 후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운전하면서 지난 2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그리고 위기에서 기회로 바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여러 사람의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의미 있었죠.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느낀 변화가 정말 신기했어요. 평상시에 평온함이 돌아와 있었지만 뭔가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의료진들의 표정이 더 자신감 있어 보였고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더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이번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거였죠.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을 때 정말 꿈 같았던 시간을 돌이켜봤어요. 무엇보다 23명의 환자가 모두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가장 기뻤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한국팀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죠.